다음은 콘크리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성되는 방식이 바로 이제 나와 있는데요. 콘크리트라는 것은 결국 시멘트에다가 물과 모래 그리고 자갈을 섞어서 형성이 되는 것이 바로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시멘트에다 물만 섞게 되면은 시멘트 페이스트, 뭐 우리말로 표현하면 시멘트 풀이 되겠죠. 이렇게 되고요. 여기다가 이제 시멘트에 물과 자갈까지 섞어주면 이 시멘트 페이스트는 물과 시멘트를 섞은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바로 모르타르라고 해서 뭐 벽돌 공사를 할 때의 교착재 또는 이제 미장 마감 재료로 사용되는 재료가 바로 시멘트 모르타르가 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장단점, 간혹 시험에 출제가 되니까요. 간혹이 아니라 모든 재료, 모든 구조 등에서도 그렇지만 장점, 단점 표현되어 있는 것은 시험에 내기 아주 좋죠. 뭐 다음 중 장점으로서 설명이 틀린 것은 단점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더라도 장단점식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은 다 시험에 낼 수 있다. 자주 출제가 될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콘크리트는 압축 강도가 큽니다. 반면에 인장 강도는 작습니다. 내화, 내수, 내구적입니다. 반면에 자기 무게는 상당히 큰 재료다. 묵직하고 좀 상당히 무겁죠. 강제와의 접착력이 좋고 방청성이 크다. 경화 시 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이 우려된다. 자, 구조에서 설명을 드립니다만은 이 강제와의 접착력, 콘크리트 자체가 부착력이 상당히 좋죠. 그리고 이제 방청성, 바로 철근과의 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콘크리트를 단독으로 구조체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철근 콘크리트, 레인포스트 콘크리트라고 하는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철근,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것은 사실 실질적인 강도는 대부분 철근이 감당합니다. 물론 이론상으로 철근이 인장 강도를 담당하고 콘크리트가 압축 강도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뭐 기본적으로는 철근이 강도가 높고요. 이 철근을 보호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철근을 잘 보호할 수 있으면서 구조체를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재료가 바로 콘크리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바로 열팽창 계수죠. 열팽창 계수. 모든 재료는 열을 받게 되면 팽창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의 온도의 증가에 따라서 많이 팽창할 수도 있고 적게 팽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뭐 온도가 증가하면 여기가 뭐 온도라고 하고 여기가 부피라고 한다면은 뭐 어떤 재료는 이렇게 많이 높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재료는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것은 사실 직선화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직선이라고 가정을 하자면 뭐 y는 ax 플러스 b 같은 1차 함수 형태로 나타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이 a 값이 바로 그 그래프의 기울기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 재료의 기울기, 즉 그 재료가 많이 팽창하느냐 적게 팽창하느냐를 결정하는 저 상수 a가 바로 열팽창 계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열팽창 계수가 높은 재료는 많이 팽창하고 적은 그 재료는 천천히 아주 낮게 팽창하겠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철근과 콘크리트는 거의 열팽창 계수가 같습니다. 마치 뭐 유신론자, 무신론자 뭐 이런 또 이제 논쟁도 있겠습니다만은 신이 있다면 아마 일부러 저렇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철과 콘크리트는 거의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재료는 같이 늘었다가 같이 뭐 줄어들고 우리가 만약에 철과 콘크리트를 같이 사용하는데 열팽창 계수가 달랐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건물을 지었는데 외부의 온도의 증가에서 철근이 콘크리트를 삐져나오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열팽창 계수가 같지 않았다면. 그런데 철근과 콘크리트는 누군가가 마치 일부러 정해놓은 것처럼 운명처럼 엮어놓은 것처럼 열팽창 계수가 거의 같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잘 붙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워낙 그 콘크리트 자체 부착력도 좋은데다가 온도 변화도 같이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콘크리트 자체는 수축에 의해서 균열 발생이 우려될 수 있고요. 또 형태 자체는 거푸집에 따라서 자유로운 형태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것은 구조 계산이라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어야겠죠. 하지만 한번 굳어지고 나면 무척이나 단단하기 때문에 보수 및 해체는 매우 까다로운 재료가 바로 콘크리트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골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골재란 모래와 자갈을 통칭하는 것이 되겠죠. 해서 먼저 모래를 어디까지를 모래라고 부르고 어디까지를 자갈이라고 부르느냐. 어떤 자료에서는 85%, 어떤 자료에서는 90%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케이스 규정상으로는 5mm체, 여기서 5mm체라는 것은 우리가
채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아주 이제 격자 무늬로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삽으로 퍼서 이렇게 골재를 집어넣으면 남기도 하고 통과하기도 하겠죠. 뭐 채를 잘 모르신다 그러면 우리가 냉면 같은 걸 해 먹을 때 국수 같은 거 물을 걸러내는 것도 채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 폭이 5mm가 되면은 바로 넘버 4번 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85% 이상 통과하면은 그것은 모래로 분류가 되고 85% 이상 잔류하는 것은 자갈로 분류가 된다. 다음 천연골재와 인공골재가 있는데요. 천연골재는 말 그대로 천연 상태의 강이나 바다 등에서 채취한 모래 및 자갈을 천연골재라고 하고요. 인공골재라는 것은 바위 등을 깨서 깬 형태로 제조하는 것이 바로 깬자갈, 슬래그 깬자갈 등이 바로 인공골재가 되겠습니다. 자, 골재 강도 및 품질 시험에 무척 자주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주의 깊게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다음 중 골재 강도 및 골재 품질에 대해서 설명이 틀린 것은 이렇게 내기가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골재 강도는 시멘트 풀이 경화된 때의 최대 강도보다 높아야 한다. 콘크리트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콘크리트의 재료의 단면을 보자면 커다란 자갈 사이에 모래가 들어가고 그 틈새를 시멘트 풀이 채우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갈이나 모래가 시멘트 풀보다 약하다면 골재를 섞을 이유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골재, 모래 및 자갈은 시멘트 풀이 굳은 때보다 더 단단해야 되겠습니다. 콘크리트 압축 강도 이상의 강도를 가진 화강암과 안산암 등이 강도를 높이는 데 좋은 골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른 골재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경량 골재를 사용해서 경량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콘크리트의 일반적인 강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특수 성능을 위한 그런 재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화강암이나 안산암이 쓰이지 않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단단한 형태로 튼튼한 형태로 구조체를 형성하고자 할 때는 화강암이나 안산암 골재가 사용되는 것이 가장 적합합니다. 자, 돌멩이 골재는 표면이 거칠고 구형에 가까운 것이 좋아요. 제가 지금 동그랗게 그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것을 우리가 쇠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깬자갈 쇠석. 그런데 이 동글동글한 형태가 일단 잘 섞이겠죠. 그런데 그냥 동글동글한 것이 아니라 표면이 울퉁불퉁하면서 동글동글해야 그 사이사이에 시멘트가 물려서 서로 잘 붙어 있을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표면은 거친 것이 좋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골재, 모래나 자갈에는 진흙이나 불순물 등이 포함되는 것을 줄여야 합니다. 적당한 비율로 모래와 자갈이 혼합되어야 한다. 그것은 뒤에서 입도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할 것이고요. 쇠석을 사용하면, 깬자갈을 사용하면 접착성은 좋아지지만 그 사이사이 틈새에 빈 공간이 생김으로써 공급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시공 연도가 저하됩니다. 그리고 돌에 돌비늘이 섞여 있으면 강도 저하 및 풍화 발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한 돌비늘이 없는 돌이 좋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골재 함수 상태입니다. 여기서 함수라는 것은 골재 내부에 들어있는 공극이 있겠죠. 비어있는 공간. 그 안에 들어있는 수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속이 완전히 꽉 찬 그런 물체로 볼 수 있겠지만 아주 미세한 틈새, 비어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속에는 항상 수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 석재 내부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석재 내부에 수증기를 남겨놓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제 얼마나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함수량이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서 기억을 해두실 것은 기건 상태 그리고 절대 건조 상태 이 차이를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는데요. 돌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온도 100도씨 플러스 마이너스 5도 정도, 그러니까 110도에서 100도 정도의 이 온도로 가열을 하게 되면 물은 100도씨에서 증발을 하기 때문에 완전히 건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골재를 건조시켜야만 수분이 제로인 상태가 되겠죠. 수분이 0%인 상태가 될 것이고, 자, 그 상태에서 다시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상온에서 그것을 보관하게 되면 다시 또 공기가 이제 그 석재 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내부에 수증기를 남겨놓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어느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습도가 높은 날은 함수량이 올라가고 낮은 날은 다시 내려가고 이게 계속 반복해서 변화를 하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이 되는 균형 잡혀 있는 그 퍼센테이지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목재에서는 이것을 기건 함수율을 15% 내외라고 했지만 석재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워낙
그 내부 공급의 차이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기준은 없지만 어쨌든 또 그 석재마다 어느 정도 평균값을 이룬 기건 상태의 그 함수량이 있다는 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상태에서 돌을 뭐 물을 일부러 뿌려서 적신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물에다 담근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내부에 물은 잔뜩 들어가겠죠. 물이 잔뜩 들어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겉에도 물방울이 묻어있는 아주 축축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 상태를 바로 습윤 상태라고 부르게 됩니다. 습윤 상태. 자, 그런데 습윤 상태라는 것은 내부에도 물이 있고 겉에도 물이 묻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겉에 부분만 물을 닦아낸다면 겉에는 물이 없어지고 내부에만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상태를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요. 내부 포화 상태 또는 내부 포수 상태,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표면에는 물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표면 건조 상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내부 포화 상태, 내부 포수 상태, 표면 건조 상태 모두 안에만 그 내부에 공극에만 물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바로 이 표면 건조 상태, 내부 포수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 대해서 어떤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냐면 그 내부에 들어있는 물의 비율을 구하라 혹은 그 내부에 들어있는 물의 중량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간단한 산수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고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리는 기준은 가정입니다. 자, 절대 건조 상태의 무게를 1000g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습윤 상태, 겉에 물방울이 묻어 있을 정도로 축축한 상태를 1050g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부 포화 상태, 겉에는 물이 없고 안에만 물이 가득 찬 상태를 내부 포수 상태라고 하는데 이 상태를 무게를 재봤더니 1040g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건 상태, 절대 건조 상태에서 다시 어느 정도 공기 속에 보관을 하게 되면 물이 어느 정도 들락날락하면서 균형 잡히는 기준을 멈추게 되겠죠. 그 상태를 1015g 정도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각각의 어떤 기준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완전히 건조된 순수한 상태의 무게는 그 골재의 무게는 1000g이라고 했지만 축축한 상태의 그 무게는 1050g이라고 했으므로 습윤 상태 중량에서 절대 건조 상태의 중량을 빼게 되면 50g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겉에도 묻어 있고 속에도 들어있는 물의 양은 총 50g이 되는 것입니다. 즉 50g은 이 돌멩이가 골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양, 그러니까 속에 흡수도 하고 겉에도 묻어도 있고 젖어도 있고 이 상태, 이 물들을 그 석재 무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흡수한 것만이 아니라 겉에 그 짊어지고 가는 물까지 포함해서 우리는 함수량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상태에서 겉에 그 물기만 닦아냈더니 10g이 줄었죠. 다시 말하면 겉에 묻어있던 물의 무게는 10g이라는 것을 습윤 상태에서 내부 포화 상태 중량을 뺨으로써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A, B, C, D라고 기호를 붙인다면 표면 수량은 D-C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속에만 물이 가득 찬 상태까지 차이를 보면은 40g이 되겠죠. 이것을 식으로 세운다면은 C-A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내부에 들어간 물의 양, 즉 흡수를 한 물의 양이 되겠죠. 흡수량. 그래서 흡수량은 내부 포수 상태 중량 빼기 절대 건조 상태 중량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값은 40g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물이 항상 어느 정도는 들어있다, 어느 정도 들어있냐, 기건 상태까지는 들어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상태의 함수량을 15g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B-A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기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물이 일반적으로 추가되는, 보편적으로 추가되는 물의 양은 바로 이 구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C-B를 하면 구할 수 있는 구간, 이것을 바로 유효 흡수량이라고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항상 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내부 포수 상태에 이르기까지 흡수되는 수분의 양, 그것을 유효 흡수량이라고 한다. 그것은 25g이라는 것을 감안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재에 보시면 각종 비율의 계산이라는 사안이 나와 있는데요. 자, 각종 비율의 계산, 아까 제가 하나하나 지정했던 값을 다시 적어보면 1050, 1040, 1025, 1000 이렇게 계산을 설명을 드렸었죠. 1015. 자, 그래서
흡수율, 유효흡수율, 표면술이라는 비율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유효흡수율과 흡수율 같은 값을 구할 때는 분모가 절대 건조 상태의 중량이 됩니다. 즉 기준이 완전히 수분이 마른 상태에서의 그 중량이 바로 기준이 된다는 점. 그러나 표면수율에서는 절대 건조 상태의 중량이 아니라 표면 건조 상태의 중량이 된다는 점. 따라서 이 표를 가지고 계산을 해보게 되면요. 유효흡수율은 1000분의 유효흡수량이 얼마였습니까? 여기까지였죠. 25g. 따라서 25 곱하기 100%가 되므로 2.5%가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흡수율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었죠. 40g이었죠. 따라서 1000분의 40이 되고 100%가 되므로 4%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표면 수율은 기준점이 표면 건조 상태 중량이므로 1040분의 표면 수량이 얼마였죠? 10g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이 이제 그 케이스 규정에서 꽤 오래전에 개정이 됐습니다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예전에는 전부 다 절대 건조 상태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내용들을 그 절대 건조 상태로 가지고 있는 그런 교재나 관련 이론 서적들도 있고요. 제 책도 예전에는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교재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착오가 없으시길 바라며 표면 수율은 반드시 표면 건조 상태 중량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는 점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갈시료의 표면수를 포함한 중량이 2100g이고 표면 건조 상태 중량이 2090g이며 절대 건조 상태 중량이 2070g이라면 흡수율과 표면수율은 약 몇 %인가? 자, 흡수율 같은 경우는 기준점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바로 절대 건조 상태 중량이 된다고 했죠. 따라서 2070분의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표면수를 포함한 양은 2100이고 중량, 표면 건조 상태는 2090g임으로써 표면에 묻어있는 물의 양은 얼마입니까? 10g이 되겠죠. 자, 그리고 표면 건조 상태 중량에서 절대 건조 상태 중량을 빼면은 흡수량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20g이 되겠죠. 자, 따라서 흡수율을 구할 때는 2070분의 20 곱하기 100%가 되는 것이고 표면 수율을 구할 때는 2090분의 10이 된다는 점, 이 점을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제 교재도 나와 있으면 계산값을 찾아보면 흡수율은 약 0.97% 그리고 표면 수율은 약 0.48%로 계산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교재 보시면 뭐 비중, 실적률과 공급률, 입도 및 조립률, 그 다음에 용수까지 세부 사항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시험에 모든 내용이 사실 거의 빈도수라는 것이 제가 이제 그 책을 또 집필한 사람이기 때문에 출제 문제를 보다 보면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내용을 다 할 필요는 없고 이 중에서 그나마 좀 거론할 필요가 있는 입도 및 조립률을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학생들 중에 아주 간혹 뭐 그런 좀 뭐 문의라고 할까요? 항의라고 할까요? 학생들이 있는데 교재 내용에 있는 것이 왜 강의에 없냐? 반대로 강의에 있는데 왜 교재엔 없냐? 또 그리고 왜 순서가 조금씩 다르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항의를 하시는 분들인데 저 뭐 핑계가 될 수도 있고 해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시험에서 출제되는 모든 범위의 내용을 교재에 실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뭐 책을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가장 이것이 자주 나온다 혹은 이것은 꼭 독자들에게 알려야겠다, 수험생들에게 좀 얘기를 해야겠다 하고 하는 부분을 제가 선택해서 교재에 실는 것이지 그것을 뭔 들어가야 되고 뭔 들어가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강의도 마찬가지겠죠. 제가 시험에 한 번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까지 뭐 거의 수십 년간 출제된 시험 자격증 내용을 모두 다 집어넣고 싶다. 그러면 뭐 책이 한 엄청난 두께가 되겠죠. 뭐 강의도 엄청난 양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제가 선택을 해서 이 부분을 여러분한테 동영상 강의로 말씀드려야겠다라고 취사 선택을 한다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에도 말씀드렸고 다른 강의에서도 간혹 말씀을 드리지만 책에 있는데 뭐 설명을 넘어갈 수도 있고요.
강의에서 얘기를 했지만 책에 없을 수도 있는 내용도 있다는 점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고 들어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이제 그 강의 시점, 뭐 제가 지금은 좀 뭐 계속 조금씩 수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최초 강의 촬영된 시점과 또 그리고 또 추가 촬영이 되는 시점, 그리고 교재가 나오는 시점이 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씩의 순서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고, 조금씩 좀 몇 페이지 차이 크게 나지 않으니까요. 어차피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이니까 책에 있는 부분은 그렇게 찾아서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책에 없거나 제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들은 좀 메모를 하셔서 공부를 해두시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입도 및 조립률. 사실 입도 및 조립률도 뭐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좀 출제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나마 근데 그 중에서 한번 한 13, 14년 전 출제됐고 또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예상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입도란 모래와 자갈의 혼합 비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래와 자갈, 그러니까 자갈 위주로만 되어 있다면 그 사이사이에 빈틈이 많아지겠죠. 모래 위주로만 되어 있다면 빈틈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자갈처럼 단단한 강도의 골재를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래와 자갈은 골고루 섞여서 자갈들이 이렇게 들어가면 그 사이사이에 모래가 살짝살짝 들어가서 내부를 꽉 채워주는 형태로 골고루 들어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내는 단위가 바로 조립률, FM으로 표시가 되는데요. 골재 입도를 정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표준체에 걸리는 양의 누계 중량 100분율을 합해서 100분의 1로 한 것이 되겠고요. 이것을 이제 표현을 했을 때 2 이하가 되면 가는 모래로 측정이 되고요. 2에서 3 사이면 보통 모래, 3에서 5 사이면 굵은 모래로 판정이 되고 6에서 8이 되면 자갈로 판정이 됩니다. 출제됐던 문제를 한번 보자면요. 모래의 체가름 시험 결과표에서 조립률과 모래의 판정이 맞는 것은 해서 2003년도에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바로 누가 잔류율, 다른 말로 누적 잔류율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누적 잔류율을 모두 더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시면 자, 5 더하기 15 더하기 30 더하기 55 더하기 80 더하기 95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뭐로 나누면 된다? 100으로 나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 값이 아마 280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값은 2.8이 되고요. 2.8인데 여기서 보통 모래가 2와 3 사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2.8이며 판정은 보통 모래로 판정이 된다. 이렇게 출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언젠가 뭐 당장 올해가 될 수도 있고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뭐 2017 시점 18 제가 지금 촬영하는 시점은 2017년인데요. 언제가 될 수도 한 2, 3년 안에 제가 보기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조립률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FM 조립률을 구하는 방식은 바로 이 누적 잔류율을 모두 더해서 100으로 나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배합은 이제 섞어서 만드는 것이 되겠죠. 모래와 자갈과 시멘트를 소요 강도, 내구성, 수밀성, 워커빌리티 등을 경제적으로 얻을 수 있도록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및 혼화 재료의 비율을 정하고 배합 강도, 슬럼프, 단위 수량, 물시멘트,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결정하는 것을 배합 설계라고 한다. 그래서 배합 설계 요구사항, 뭐 소요 강도, 내구성 확보 등등등 상황은 뭐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한번 좀 책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배합의 종류. 사실 이 사항도 최근에 한번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계획 배합이란 시방서 또는 책임자의 지시에 의해서 실시되는 배합을 말하고요. 현장 배합은 실제 현장의 골재 표면수나 흡수량, 입도 등을 고려해서 보정을 하는 배합이 바로 현장 배합이 되겠습니다. 자, 중량 배합은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배합에 소요되는 각 재료량을 킬로그램 단위로 표시한 것이 바로 중량 배합이 되겠고요. 용적 배합은 1세제곱미터 배합에 소요되는 각 재료량을 부피로 표시한 배합이 바로 용적 배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적 배합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절대 용적 배합, 둘째, 표준 계량 용적 배합, 세 번째, 현장 계량 용적 배합. 자, 먼저 절대 용적 배합은 1세제곱미터 배합에 소요되는 재료량을 절대 부피로 나타내는 것이다. 표준 계량 용적 배합은 각 재료량을 표준 계량 용적으로 표시한 배합이며 이 경우에 시멘트는
1500kg을 1세제곱미터로 계산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일일이 미터 단위를 다 부피로 구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1500kg이면 1세제곱미터로 계산하자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현장 계량 용적 배합은 재료 중 시멘트는 포대 단위로, 그 다음에 자갈 모래 등은 현장 계력 용적 단위로 표시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때 시멘트 모래 자갈은 1대 2대 4 또는 1대 3대 6으로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물 시멘트비, 그 다음에 시멘트 물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시멘트비는 물과 시멘트의 비율,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물 나누기 시멘트 곱하기 100%가 바로 물 시멘트비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시멘트 물비는 시멘트 나누기 물 곱하기 100%가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물 나누기 시멘트를 해서 이렇게 그래프화 시켜보면은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시멘트 나누기 물을 해서 이렇게 그래프화를 시켜보면은 직선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 시멘트 비를 이론화시킨 것은 바로 에이브람스라는 사람의 이론이 되겠고요. 시멘트 물 비를 이렇게 이론화시킨 것은 니세라는 사람의 이론이 된다. 해서 물 시멘트 비에서는 물 시멘트 비는 커지면 커질수록 강도는 낮아진다. 시멘트 물 비가 커지면 압축 강도는 증가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